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현동쌤입니다. 자, 어쩌다 보니까 여러분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게 되었네요. 자, 어쨌거나 본격적으로 수업 내용으로 그냥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 전에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선생님 어쩌다 보니까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기억에 지난주 목요일부터 확진이 되었던 것 같은데 불과 한 3, 4일 전까지만 할지라도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도 못했고 하루 종일 거의 잠만 자고 있다가 어제부터 정도인가요? 좀 목이 조금 나오기 시작하더니 컨디션이 많이 회복이 돼서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하고 만나 보게 되었고요. 선생님이 알기로 대체 선생님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아마 여러분에게 적당한 내용이 잘 전달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고민 끝에 선생님이 여러분과 같은 학생이라면 원래 선생님이 좀 수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여러분 수업이 중간에 끊겨가지고 내용이 전달이 잘 못 되었다라고 판단된 친구들은 이 영상 참고해서 공부하면 되겠고요. 여러분에게 몇 가지 좀 뭐랄까요 미안하면서 부탁을 하고 싶은 거는 일단 선생님 복장 상태나 목소리의 상태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걸 좀 양해해서 영상 시청해 줬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주의 사항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선생님 원래 컴퓨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사용하던 컴퓨터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캠의 화질 상태나 음질 상태가 굉장히 좋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 점들을 여러분이 주의해서 이 영상 시청하면 여러분이 공부할 때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잘 안 들리거나 불편함이 있더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중요한 내용 전달하려고 선생님이 굳이 만든 거니까 영상 잘 시청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 해 보는 거고요. 자, 이건 선생님 집입니다. 선생님 방인데 최근에 이사를 해서 굉장히 좀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서재인데 또 워낙 집이 또 커져가지고 최근에 짐 정리하느냐고 좀 바빴습니다. 아마 여러분 관심은 없겠지만 자, 본격적으로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이 선생님하고 영상을 통해서 4대 문명이라고 하는 걸 한번 배워볼 거고요. 자, 4대 문명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 전에 문명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문명이란 뭔가요? 고도로 발달한 인류의 문화와 사회를 말한다. 자, 그 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은 석기시대라고 해서 사람들이 언어를 사용했는지도 모르고 뭔가 무식하면서도 돌덩어리만 사용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게 넘어가서 인간다운 삶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겠고요. 자, 공통점 몇 가지, 한 네 가지 뽑아봤습니다. 교과서에서 정리한 것들인데, 자, 첫 번째는 큰 강 유역에 사람들이 모여서 살게 되고요. 그러면서 문명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로 도시. 그 사람들이 결국 모여 산다는 자체가 도시가 형성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선생님은 여러분하고 수업할 때 일명 도시 국가다라고 하는 내용도 썼을 겁니다. 자, 세 번째, 이들은 일반적으로 도구 중에 청동기를 사용합니다. 옛날에 돌을 썼던 석기 시대는 이제 끝난 거고 이제 청동기 시대가 도래되면서 문명이라고 하는 용어하고 같이 이제 병존이 되고 있고요. 네 번째는 문자를 사용합니다. 자, 이 또한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있겠죠?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내 생각을 다른 개체에게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문자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우구가가 해서 내 생각을 전달하는 한계가 있죠? 바디랭귀지로 의사 전달이 잘 안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거든요. 네, 문자가 등장하게 되고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면 어떤 강이 있고 어떤 문명이 있느냐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연결해 봐야 됩니다. 자, 선생님 화면 변경해서 네, 자, 표 형식으로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문명과 강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문명은 4대 문명이라고 했으니까 4개의 문명이 보일 겁니다. 이 4개의 문명이 어떤 관과 연결되는지 여러분이 확인해 보면서 학습지에도 그 빈칸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하고 같이 채우면서 보면 됩니다. 자, 먼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이 문명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요 강 두 개를 갖고 있겠습니다. 자, 이집트, 나일강이라고 하는 강이 보이고요. 인도는 인더스강, 중국은 황허강이라고 하는 강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중요한 내용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첫 번째 부분이 되겠는데, 이 문명 자체가 이 네 개의 문명 중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문명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에게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낯설고 어려울 건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건 뭐냐? 강과 강 사이를 뜻하는 그 말입니다. 용어입니다. 그래서 강과 강 사이란 유프라테스, 티그레스 요 두 강을 기점으로 그 땅에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사람답게 살고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 용어에 담긴 뜻을 알면 여러분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혹시 교과서에 있는 친구들은 22쪽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참고해서 보면 되겠는데 아마 선생님하고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요거 한 번씩 동그라미 쳐보면서 체크를 하고 학습지에도 옮겨 적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자, 오리엔트 문명이라고 하는 걸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수능 문제에 이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오리엔트란 선생님이 일반적으로 수업 시간에 아시아, 동방세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걸 제한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집트하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트 문명을 비교한다라고 하면 이 두 개의 문명이 명칭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굳이 이 표를 가져와서 여러분에게 이걸 제공하는 이유는 이 두 문명의 특징이 엄밀하게 대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선생님이 앞으로 이 내용을 적게 되면 요 오른쪽에는 어떤 내용이 적힐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대답해 보면 조금 더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반대의 개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먼저 첫 번째로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 자, 위치가 이렇게 보이죠? 자, 이 지역의 지형의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땅에 생긴 형세를 어렵게 지형이라고 하는데, 자, 땅의 모양 자체가 개방적이다라고 해요. 자, 사방에서 들어오기 쉬운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개방적인 지형은 쉽게 이야기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자체가 평야지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여러분, 이 개방적인 것은 장단점이 있겠죠? 자, 첫 번째로 장점은 외적의 침입이 있는 경우에 시야가 넓게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자체가 방어에 유리할 수도 있겠고, 자, 지형 자체는 뻥 뚫려 있다 보니까 외부 이민족의 침입이 쉽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장단점 갖고 있고요. 자, 그럼 반대 내용을 적어볼 거니까, 자, 뭐 빨간색으로 할까요? 여러분, 여기 이집트 문명엔 뭐 적으면 될까요? 좋습니다. 폐쇄적, 반대의 용어를 쓴 건데,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위쪽에는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사하라 사막이라고 하는 사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아래로 뭔가 불편한 지형들이 있어서 막혀 있기 때문에 외부 이민족의 침입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쇄적이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겠고요. 폐쇄적이기 때문에 다른 이민족이 못 들어와서 결국 통일 왕조가 유지되고 이 통일 왕조를 유지하고 있는 최고 통치자의 힘은 굉장히 막강해서 우리가 그들을 일명 파라오라고 하는 용어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어디선가 들어봤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강의 범람이라고 하는 걸 보면 자, 요거는 요 내용에서 엄청 중요하진 않은데 여러분 지리적인 부분하고 한번 연결해서 짧게만 설명해 볼게요. 자, 강이 범람한다는 건 쉽게 얘기해서 홍수의 상태라고 보면 되는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물이 넘치게 되면 좋아요, 나빠요? 근데 별로 안 좋죠. 뭐 재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죽거나 뭐 농작물이 물에 잠기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강의 범람이라고 하면 좋은 점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강은 유기체, 유기물, 그러니까 영양분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강에 물이 넘치면서 메마른 땅에 물을 공급하게 되고 그 메마른 땅에서 새싹들이 자라게 되니까 결국 강이 넘치느냐 안 넘치냐가 인간 삶에 중요하게 되는 거죠.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선 강이 지멋대로 넘치니까 인간의 삶에 그렇게 장점을 주지 못했던 거고, 자, 이집트 문명에서는 규칙적으로 강이 넘치다 보니까 이 규칙적으로 넘치는 물을 이용해서 이집트인들은 농사를 짓게 되고 농사를 바탕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일명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식의 표현이 전달되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계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세계관이라고 하면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무슨 생각을 갖고 살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일반화겠죠. 자, 일반적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사람들이
비관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로 인간은 뭐에 영향을 받는다?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환경, 개방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비관적인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 아래다가 여러분이 하나 더 적어볼 건데요. 현세적인 생각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자, 개방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왜 사람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자, 그 아래 이야기하는 현세적인 것은 여러분 일명 욜로 들어봤죠? 욜로. 혹은 여러분 주머니에 5천 원 있어. 그 5천 원 가지고 올 다 로또에 투자하는 거. 그런 걸 현세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실주의인 거.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다 써서 현재의 삶을 만족시켜서 사는 거. 그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데, 외부 이민족의 침입이 잦습니다. 환경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언제 살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자체 때문에 비관적이기도 하고, 혹은 야, 언제 죽을지 몰라. 지금 잘 살아야 돼. 내가 있는 돈 다 써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멋있는 옷 입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집트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이 추론해 보세요. 폐쇄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이집트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았을까요? 그렇죠. 외부인 이민족의 침입이 없어요. 한가해요. 삶이 안정적이야. 이대로 긍정적으로 삽시다. 자, 하나 더 적어본다면, 야, 현재도 지금 너무 잘 살고 만족스러운데, 내가 죽어서도 더 잘 살았으면 좋겠어. 지금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내세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일명, 뭐, 영혼 불멸이니, 죽어서도 죽지 않니. 여러분 쉽게 제일 아는 건 뭡니까? 미라. 자, 미라를 만드는 이유는 이집트인들이 죽었을 때 그 영혼이 떠돌다가 다시 육체에 들어와서 언젠가 다시 태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만들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면 된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개체는 지형,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만의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하는 게 선생님 학습지에 실어놨는데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길가메시요, 저거 뭘 읽어봤어요? 자, 목이 아파서 그냥 넘어갔는데. 자, 핵심은 세 번째 아래에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음식으로 배를 채우십시오. 밤낮으로 춤추며 즐기십시오. 왜냐하면 이것 또한 인간의 운명이니까. 이거 뭔 얘기죠? 어? 마음대로 즐기고 놀라는 이야기인가요? 이거 뭔 얘기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잘 대답한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방금 이야기했던 현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현세적인 건 현실을 잘 살자. 왜? 외적의 침입이 많으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어떤 문명이죠? 그렇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요 선생님이 요 화면 나오다 보니까 잘리네요. 문명이라고 적어서 여러분이 요 내용도 학습지 아래다가 적으면서 길가메시 서사시 현세적 메소포타미아 문명 세계 내용을 연결하는 겁니다. 좋았어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자, 이렇게 단편적인 내용 말고 조금 더 깊숙이 들어와서 각각의 4개 문명의 특징을 정리해 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세계 최초 문명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오리엔트에서 최초로 문명이 발생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최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날 그 아랍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부르고 있는 명칭이 있는데 그걸 수메르인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변화 발전돼서 아랍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지역에 건축물이 하나 세워졌는데 그것을 지구라트라고 하며 일명 지구라트는 신전입니다. 자, 뒤에 화면에 지구라트 있으니까 이따 확인해 보고요. 자, 이들은 신권 정치의 모습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적인 경향. 아까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봤죠? 왜 그렇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외부 이민족이 쳐들어와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자, 또한 다신교를 믿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다신교는 한 명의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신을 믿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이들은 일자, 시간을 계산할 때 달을 기점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태음력을 쓰고요. 60진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60진법은 뭐예요? 선생님이 물어보면 여러분 60초를 1분이라고 하잖아. 그런 걸 60진법이라고 해요. 자, 쐐기 문자를 사용하는데 이것도 뒤에서 사진 자료 준비했습니다. 이따 보고요. 자, 이 지역에
국가 하나가 등장했는데 그걸 바빌로니아라고 하고요. 이 바빌로니아에는 함무라비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유명하단 말이에요. 왜 유명한 거 아니? 법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이전에는 어떤 법전이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함무라비가 인류 최초의 상문법을 만들어서 이때부터 기록을 해서 법을 만들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따가 내용도 한번 교과서에 있길래 읽어볼 건데 요 내용은 쉽게 이야기해서 눈에는 눈, 잘 안 적혀지네요. 눈에는 눈, 이에는 입니다. 그러니까 복수적인 성격이 강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누군가 나의 눈을 다치게 했거나 뽑았다. 그럼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원초적인 법의 형태의 내용이 담겨 있겠고요. 자, 히타이트인에 의해서 멸망한 것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바빌로니아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히타이트인들은 일명 철기라고 하는 새로운 도구를 사용했대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문명들은 청동기를 쓰고 있죠. 청동기는 약한 도구이기 때문에 자, 철기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당연히 철기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명들은 무너지면서 새로운 이민족이나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게 되면서 역사의 준이 바뀌게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자, 교과서 몇 쪽입니까? 23쪽에 있는 자료도 여러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요걸 지구라트라고요, 지구. 자, 요건 뭐냐? 쐐기문자입니다, 쐐기문자. 요건 하나 이야기하고 넘어갈까요? 왜 굳이 이렇게 높은 건물을 지었을까요? 여기서 이제 제사 지내려고 한 겁니다. 그렇죠. 자, 바로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늘에 있다고 추정되기 때문에 그 신에게 내 생각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형태가 높아진 겁니다. 일명 뭐 재단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 거고요. 여러분 중세시대 교회 건물 보면 지붕이 어떻습니까? 뾰족하죠? 그 이유가 하나님한테 내 생각을 전달하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자, 그 아래 보면 탐구해보자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눈으로 쭉 읽어보고요. 자, 여러분이 읽었다고 생각했을 때, 자,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은 요겁니다. 즉, 복수. 어려운 말로 보복적인 성격이 강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 요 내용을 읽었을 때 신분제 있었을까요? 네, 있었겠죠? 자, 신분 어떤 게 보이냐면 귀족, 뇌, 평민 요 세 계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신분 제도가 있었겠구나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겠고요. 더 웃긴 거는 더 신기한 거는 그 경제, 화폐 개념도 있었을까요? 그렇죠. 은화 1미나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는 걸 봤을 때 이들도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발전해서 물물 교환이 아닌 화폐를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고 있었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류 초창기의 모습들인데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뒤로 넘어가서 볼게요. 자, 바로 이집트로 넘어갑니다. 아까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이집트 비교했었잖아요. 자, 이집트로 넘어가서 마찬가지로 교과서의 내용 정리해 보면요. 자, 교과서 24쪽을 같이 참고하면 여러분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형 자체가 폐쇄적이죠? 왜 그렇다고 했죠? 그렇죠. 북쪽에는 지중해, 남쪽에는 사하라 사막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신권 정치, 이건 왜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연 환경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자, 앞뒤가 막혀 있다 보니까 통일왕조가 유지되면서 그 통일왕조를 유지하고 있는 그 최고 통치자 파라오의 힘이 강력하다라고 했죠. 그러한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거대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대 건축물 예를 들어 피라미드, 스핑크스 뭐 이런 거 이야기하고요. 이들은 내세관을 갖고 있어서 영혼 불멸과 사후세계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자의 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죽은 사람의 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죽어서 어떻게 살고 싶고 죽어서 어떤 삶을 희망했는지를 이 내용에서 유추해 볼 수 있고요. 제일 쉽게 여러분이 사후세계 알 수 있는 거 미라죠, 미라. 자, 이들은 일자 달력을 계산할 때 태양력을 사용했습니다. 태양력은 현재 우리 달력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있는 그런 달력이 태양이 어떻게 도느냐. 그러니까 태양을 기준으로 시간을 매긴 거죠. 현재하고 비슷합니다. 십진법.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게 십진법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현재 우리의 모습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나일강의 범람을 그 뭔가 주기적으로 뭐 측량하고 예측하는 과정에서 수학과학이 발전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자 측량술, 토목기술이 발전합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나일강의 범람 내지 피라미드와 같은 거대 건축물을 만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았겠고요.
자, 교과서에 있는 사진 자료들입니다. 이들은 문자를 이제 그림 문자를 표현했는데 그 그림 문자를 파피루스나 그 피라미드에다가 기록을 했죠. 일명 2D 뭐 용어다라고 보면 되겠고, 선생님 보통 파피루스 수업하고 설명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나라식 한지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리고 사자의 서에 있는 거고요. 여러분 그 게임하면서 즐기는 뭡니까? 나사스의 모습이 보입니다. 거기서 유래한 거죠. 그러니까 개와 사람이 짬뽕된 뭐 독특한 형태의 뭐랄까요? 인물이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요? 그 아무튼 뭐 그런 개체가 등장한 거죠. 그런 존재가 만들어진 거야. 개하고 사람이 짬뽕된. 자, 그 다음에 거대 건축물 쌓고 있는 이집트인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어떤 힘 있는 사람이 피라미드를 지도해서 만들어 놓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자, 바로 넘어갑니다. 인도 문명으로 가볼게요. 인도 문명. 인도 문명 가보죠. 자, 교과서 26쪽으로 갑니다. 자, 하라파랑 모헨조다로의 도시를 기점으로 인도가 발전했고요. 우리가 다른 그 문명을 이야기할 때는 사실 도시를 이야기 안 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도시를 언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굳이 다른 문명 대비 이 도시를 이야기하는 이유, 이따가 뒤에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교과서 보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교류를 했대요. 그러니까 위치상으로 보니까 여기가 인도가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여기가 이제 아라비아 반도가 있으면서 나름 이제 위치가 가까웠기 때문에 교류를 쉽게 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거리상으로 그렇게 멀지 않았다. 예를 들어 뭐 중국 이따 배울 중국 문명하고 20세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초창기에 이게 뭐 교류를 한다는 자체가 어렵겠죠. 자, 인도라고 하는 국가에는 이따가 지도 볼게요. 원래 원주민들의 격에 해당하는 데는 드라비다족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민족이 새로운 민족인 아리아인의 침입으로 인해서 뒤로 후퇴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겐지스강 지역이나 인도 남쪽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도의 주류 내지 힘을 갖게 되는 새로운 민족이 아리아인이 되고요. 이 아리아인은 아까 봤던 히타이트인들처럼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철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워낙 강력한 민족이었고 주류로 힘을 장악하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고, 자, 이 아리아인은 소수잖아요. 명수가 적어요. 원래 살고 있던 민족이 사람이 많겠죠, 당연히. 그래서 원주민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무엇을 이용하느냐? 신분제하고 종교를 이용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힘이 세, 너네들은 힘이 약해, 그러니까 우리를 따라야 돼 라고 하는 논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따가 한번 보겠습니다. 카스트 제도라고 해서 피라미드 형태의 약 4개 계층으로 신분제를 나누게 되고요. 맨 위 상층에 브라만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둡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각으로 봤을 때 제사나 신과 연결한다는 자체가 과학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 사람들은 과학이라고 하는 게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도달할 수 없는 신의 영역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을 제1의 계층으로 주로 만들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교도 브라만교라고 하는 거 만들어내고요. 현재도 선생님이 알기로 인도에 이 카스트 제도가 남아있다라고 해요. 거의 고대 시대에 만들어진 종교인데 이게 현재까지 남아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한 뭐랄까요? 영향력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선생님 잘못 건드려가지고 중간에 한번 끊겠습니다. 뭐 그래도 영상은 이상 없으니까 잘 보고요. 자, 교과서 몇 쪽입니까? 26쪽에 있는 겁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던 그 원주민이 이동하게 되는 과정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원주민은 뒤로 이렇게 쫓겨 나가게 될 거고요. 원래 원주민 여기 살고 있었다고요. 근데 뒤로 쫓겨 나오고 이제 아리아인이 보통 인도의 거점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들은 철기를 썼고 소수 민족인데 다수를 장악하다 보니까 새로운 그 신분제도, 카스트 제도를 만들어냈고요. 아까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왕족부터 하층민까지 4개 계급 구조를 확인해 볼 수 있고, 아까 우리가 인도문명 이야기했을 때 도시를 잘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 도시가 다른 문명 대비
잘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다 읽었다고 예상을 하고 목욕탕 같은 게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후에 사형과 같은 경우 로마 정도가 되어야 그 대중 목욕탕 문화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고대 시기 그 전에 인도에서 이렇게 뭔가 문명 시기에 목욕탕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건 굉장한 건축 기술의 변화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건축 기술의 발전. 자, 그리고 요 1번과 같은 경우 선생님 수업 시간에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림 문제인데 아직 해독 못했대요. 여러분 이거 해독하면 유일 그 세계에 거의 기록에 남는 그 발명가 내지 역사학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해독을 해보면 좋겠죠? 자, 그 다음 중국 문명으로 넘어갑니다. 중국 문명 교과서 27쪽에 있습니다. 자, 중국 문명은 보니까 마찬가지로 4대 문명의 공통점이죠. 청동기 사용했고요. 자, 중국 문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왕주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하왕주 별로 안 중요해요. 왜? 원래는 존재하고 있느냐 없느냐도 논란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존재는 하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하왕주가 진짜로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왜? 기록에 있었으니까. 근데 실제로 다른 지역 내지 다른 국가의 역사학자들은 하왕주는 존재하지 않지 않았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유적지가 없어요. 기록만 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너무 옛날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요. 그래도 우리는 명칭은 실어줍니다. 하왕주 있었네. 이 정도는 전제해주고요. 자, 두 번째로 상왕조 또는 발음이 안 나왔어. 은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왕조인데요. 이 혹은 상왕조라고 불리는 이유는 은허유적이라고 하는 흔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왜 유적지 발굴지 하잖아요. 그래서 이 왕조는 확실히 명확하게 유적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실존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왕조 중에 하나겠고요. 자, 여기서 어려운 말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얘들아. 재정일치의 신권정치래요. 아까 신권정치는 이야기에서 알 겁니다. 왕이 곧 신의 대리인 혹은 왕이 곧 신이기 때문에 강력한 통치를 하고 있는 걸 신권정치라고 합니다. 아까 이집트 파라오. 자, 근데 재정일치라고 하는 건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겠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단군 왕검 생각하면 됩니다. 자, 왕검은 정치적 지도자고요. 단군은 제사장이야. 즉 왕의 역할, 원래 현실적인 정치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현재의 관점에서 옛날에는 과학이 발전되지 않았으니까 신하고 접하는 것도 중요했다. 그래서 제사장이 곧 왕의 역할을 하게 되는 재정일치의 모습이 보인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또 여러분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 시기에는 왕이 없는 거야, 대부분. 최고 통치자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거지 고대 국가 시기는 좀 더 넘어가야 왕의 개념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갑골문, 거북이 등딱지에다가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한자의 어원이 된 거고 그 외에 달력도 사용했다라고 하고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순장을 했대요. 순장은 뭐냐면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생매장. 선생님이 높은 신분을 갖고 있어요. 낮은 신분의 노예가 죽었어. 그러면 선생님이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잖아. 소유물이잖아. 그럼 노예도 내가 죽었기 때문에 주인이 죽었기 때문에 얘도 사용력이 끝났어. 얘도 죽어야 돼. 얘도 게임 오버야. 그래서 노예는 살아있다라고 할지라도 주인이 죽었으면 같이 묻는 겁니다. 그걸 일명 순장이라고 해요.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말이 안 되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고 실제로 그렇게 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이 죽었을 때 무덤의 흔적을 보니까 억지로 생매장을 당한 흔적이 있어. 막 발버둥 치면서 막 괴로워했겠죠? 왜 그랬을까를 연구하다 보니까 높은 신분과 낮은 신분이 같이 묻혔고 나는 이런 이유가 있다라고 알아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중국 문명은 두 개의 왕조를 기점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선생님 여기다가 내용을 추가할 게 무슨 이야기냐고 요 두 개만 중국 문명이야. 근데 우리가 플러스 하나 해서 같이 묶어서 보자고 모두 주왕조라고 하는 주나라도 같이 보겠습니다. 주왕조는 봉건제라고 하는 게 있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봉건제는 지방 행정제도야. 왜 우리나라도 보면 중앙에 대통령이 있고 지방에 도지사 내지 시장, 군수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지방 행정 제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뒤에서 조금 더 사진 자료 보면서 같이 이야기할게요. 이거 여러분 너무 헷갈릴 것 같아서 일단 주나라의 주왕조의 본건제는 지방행정제도다. 이 정도만 언급하고 넘어가고요. 천명사상은 아까 이야기한 신권정치랑 유사한 건데 왕은 하늘의 명령을 받들어서 통치하는 사람이다. 왕의 권력, 최고 통치의 권력을 높여주는 그런 나름의 정치적인 사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주나라가 힘이 꺾입니다. 자, 힘이 꺾이면서 힘이 약해지면서 수도를 옮기게 되는데 이민족이 쳐들어와서 그런 거고요. 수도가 서쪽에 있다가 동쪽으로 옮기게 돼요. 이러면서 주나라는 쇠락하게 되고 주나라 아래에 있던 제후 국가들이 힘이 커지면서 여러 개의 제후국들이 분립되면서 중국의 혼란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그게 여러분 교과서 나중에 배울 거야. 교과서 몇 쪽입니까? 34쪽에서 배울 춘추 전국시대다라고 합니다. 주나라의 쇠퇴는 곧 춘추 전국시대의 시작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봉건제 한번 알아볼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얘들아. 그 전에 이거 각골문자 하나 보고 와라, 얘들아. 얘들아, 근데 신기하지 않나요? 말도 안 되지 않나? 각골문이 등장한 건 알겠어. 한자, 한문의 기원이 된 건 알겠는데, 나라의 중요한 일을 점을 쳤다고? 이건 말이 돼? 그러니까 아까 그 제사의 영역하고 비슷한 거고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의 부분들을 신이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누가? 당시 중국인들이. 대부분의 전 세계인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왜?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으니까요. 자, 넘어가서 봉건제 보겠습니다. 자, 봉건제는 쉽게 이야기해서 중앙에 왕이 있어. 현재 뭐 대통령으로 볼 수 있겠죠? 쉽게 연결해보면. 자, 지방의 제후들. 오늘날의 뭐라고 볼까? 여러분 왜 도지사라고 하면 이해하겠어? 그래도 헷갈리나요? 뭐 시장, 뭐 군수, 뭐 구청장 뭐 이런 지방을 통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왕이 모든 중국의 큰 넓은 땅덩어리를 통치 못하니까 지방관을 두고 통치를 하고 있는 거고 지방관도 혼자 그 지방 모두를 통치 못하니까 그 아래 경대부사라고 하는 나름의 하위층들을 통치하고 있는 것인데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나라 봉건제의 핵심은 왕과 제후의 관계입니다. 자, 왕이 어떤 사람들을 지방관으로 임명하는 거냐라고 하면 자, 바로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지방 통치관으로 파견하는 겁니다. 왜? 당시 내 입장에서 왕 입장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나의 친척밖에 없어. 나의 사촌밖에 없어. 나의 자매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활용해서 지방의 그 왕을 대신할 수 있는 왕족을 파견하고 있는 형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세대가 거듭되면 어떻게 될까? 왕이 또 결혼해서 또 자식을 낳아. 걔가 또 왕이 돼. 얘가 또 자식 결혼해서 또 왕이 그 자식을 낳아. 얘가 또 왕이 돼. 쪼쪼쪼쪼 반복되겠죠? 제후들도 막 결혼해서 어쩌고저쩌고 반복될 거야. 그 나름의 그러면 시대가 지나서 얘하고 얘는 어떻게 될까요? 생판부로 남이 되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야? 주나라 왕실이 쇠락했을 때 원래 일가 친척이잖아. 근데 세대가 너무 거듭이 되니까 일명남남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제국들이 주나라 왕실을 공격하면서 혼란해지는 그걸 춘추 전국시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제도죠. 대통령의 사촌을 지방관으로 임명해봐.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당시에는 사람들이 합리적이었다라고 생각한 거고 이 자체도 한계점을 실제로 드러난 게 세대가 거듭되면서 일명 남남이 되니까 중앙의 왕의 힘이 약해졌을 때 이 왕을 공격하게 되는 혼란기가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봉건제다라고 한다라고 여러분이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4대 문명과 플러스에서 주나라까지 한번 확인을 해본 거고요. 자, 이거 교과서 29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빈칸 내용 적어봅시다. 물론 선생님이 이 화면에서 정답 보여줄 겁니다. 여러분 일시정시 잠깐 했다가 같이 확인해보면 좋겠죠. 선생님 바로 시작한다. 정답만 부를게요. 가 이집트, 순서가 바뀌었네. 다는 인도, 나는 메소포타미아, 라는 중국 이렇게 적어보면 되겠고 이 4개의 특징, 4대 문명의 특징은 큰 강 유역에 위치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거 푸른 동색의 무슨 뭐 철기 같지 않나요? 그냥 청동기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요것의
공통점은 도시국가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모헨조다로 유적. 이 모헨조다로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다른 것들은 용어를 크게 쓰지 않아. 너무 복잡하단 말이야. 자, 다는 여기 있죠? 문자 이야기하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내용을 확인해 봤고요. 자,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수능 문제이긴 할 건데 여러분 한번 풀어볼까요? 자, 여러분 마찬가지로 잠깐 일시정지 했다가 문제 풀어봐요. 선생님 바로 푼다. 자, 여러분 요 정답의 요 문제 1번의 정답은요? 4번인데 여러분 어떻게 풀었느냐? 수메르인 등장한다. 길가메시 서사시 등장한다. 또 뭐 다른 거 없나? 쐐기 문자 등장한다. 현대적인 삶이 있다. 이거 뭐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야. 그럼 정답? 지브라트 있는 4번 찾아 들어가야지. 자, 1번. 이거 정답 뭡니까? 이거 되게 쉬울걸? 그렇죠? 5번이죠. 왜? 피라미드. 자, 나일강 나온다. 또 뭐 있어? 스핑크스, 사자에서, 파라오. 이거는 이집트 문명이네 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힌트 잡아내서 정답 골라낼 수 있었을 겁니다. 어렵지 않았죠?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4대 문명의 내용을 한번 개요를 정리해 봤습니다. 선생님 아직 목이 완벽하게 돌아오지 않았는지 목이 좀 따갑긴 합니다. 좀 아쉽긴 하네. 컨디션 돌아왔는지 알았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건강관리 좀 잘해야겠고 여러분 평소에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코로나 꼭 조심하세요. 선생님 그 목이 아프고 뭐 열도 나고 속도 안 좋고 입맛도 없고 뭐 후각도 별로 안 좋고 이런 여러 가지 증세를 며칠 동안 심하게 겪으면서 여러분이 코로나 걸려서 학교에 나오지 않았을 때 얼마나 많이 아팠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건강하게 학교에서 만나도록 하고요. 자, 선생님하고 다른 내용도 또 즐겁게 배워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자, 학교에서 만나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안녕.